과거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멍청한 성격 검사가 뭐라고 하든 고등학교 동창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느냐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다.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은 적이 있다면 대답은 그렇다다.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다. 성격 검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를 선택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은이 벤저민 하디, 옮기니 김미정, 발행 비즈니스북스입니다. 언제까지 타고난 성격 탓만 하는 투덜이로 살 것인가?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책. MBTI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이런 유행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변할 수 없는 고정된 존재라고 믿곤 합니다. 성격은 MBTI처럼 본질적이고 고유해서 타고난 성격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모든 생각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끌려다니며 더 찬란히 빛나는 미래를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찾거나 발견해야 할 성격 유형이나 고정된 자아 같은 건 없습니다. 성격은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의식적으로 선택될 수 있고 선택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자는 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바로 성격, 정체성, 잠재의식, 환경이라는 4가지 레버를 능수능란하게 조절하면 독한 노력과 열정 없이도 쉽게 변화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재구성하고 미래를 재설계하기 위한 과학적 전략들로 가득한 이 책은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성격은 변했고 변하고 변할 것이다. 우리는 늘 달라진다. 성격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변한다. 심리학자들은 똑같은 성격 검사를 다른 시간, 다른 검사 환경에서 받을 때 점수가 다르다고 놀라서는 안 된다고 한다. 성격은 사람들이 생각해온 이상으로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유연하다. 이런 사실과 이를 증명하는 과학의 성장에도 많은 심리학자와 대중은 여전히 1960년에서 1980년대의 관점으로 성격을 바라본다. 즉, 성격은 바꿀 수 없는 고정적인 특성이라고 본다. 특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베이비붐 세대의 다수는 사람이 내재적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이런 특성 문화는 그 시대의 리더십 역학으로 쉽게 입증되며 이는 종종 차별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과학 지식과 변화하는 세계는 현실은 이와 반대라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한다. 그것도 많이. 또한 정보, 여행, 관계,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 쉬운 세상이 되면서 이전 세대들이 겪은 제약들이 사라졌다. 선택지는 훨씬 많으며 심지어 지나칠 정도다. 그 결과 선택에 대한 책임,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커졌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성격에 관한 그동안의 생각들이 틀렸음을 밝히고자 한다. 성격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BTI로 성격 유형을 알 수 있다. 성격은 선천적이고 고정적이다.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진짜 성격을 찾아야 한다. 자기 본성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은 성장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롭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편협한 고정 마인드셋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잘못된 추적에 나서며 그 대부분은 평범함을 향한 막연한 여행에 그치고 만다. 스스로 내린 결정과 선택한 환경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한 인간의 책임이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당신은 계속 자신을 창조해 왔다. 아직도 MBTI를 믿습니까? 재미있기는 하지만 유형에 기반한 성격 검사는 비과학적이며 자신이 실제보다 제한적인 인간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런 검사들은 사람들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포괄적인 일반화로 가득해서 누구라도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한다. 또한 심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심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와튼스쿨의 경영학과 교수이자 조직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MBTI는 신발끈과 귀걸이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질문과 같다. 타당한 질문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아하 하고 이로써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특정 성격 검사 점수를 바탕으로 누구와 데이트를 하고 결혼해야 하는지부터 자녀를 낳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성격 전문가가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지도 한 세대가 지났다. 그런 말들은 과학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은 과학을 가장한 미신일 뿐이다. 사회과학에는 이론의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 바로 신뢰성, 타당성, 독립성, 포괄성이다. MBTI는 이 4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MBTI의 진짜 교훈은 성격에 대한 통찰이 아니라 마케팅이 지닌 놀라운 힘이다. 그것이 MBTI의 진정한 탁월함이다. 성격이 바뀔 수 있는지를 놓고 심리학자들은 여전히 논쟁하지만 MBTI 같은 성격 검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그런 검사들과 대중 심리학자들이 보급한 성격 유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자신을 특정 유형으로 정의하거나 특정한 라벨을 붙이는 것이 유용할 수는 있다. 작가이자 연설가인 제프 고인스는 늘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 작가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작가가 된 듯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성공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다. 고인스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라벨을 붙였고 이는 그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벨은 목표에 종속될 수 있지만 목표가 라벨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목표가 라벨에 종속될 때 그 라벨이 궁극적 실체가 되어 라벨을 증명하거나 지지하는 삶을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는 외향적이므로 이것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다. 이런 목표 설정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목표가 아닌 현재의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하는 목표를 세운다. 성격이 목표에서 나와야지 목표가 성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기업인이자 벤처 투자자이며 저술가이기도 한 폴 그레이엄은 자신에게 붙인 라벨이 많을수록 더 멍청해진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내향적인 사람 또는 외향적인 사람으로 설명한다면 공식적으로 자신을 더 멍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라벨 중 하나가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 한 말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 개인 또는 사례를 특정 라벨로 명명하거나 진단하는 것은 의사와 심리치료사가 치료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라벨을 내담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벨이 내담자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변화 능력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라벨은 시야를 좁힌다. 특정 라벨을 당연시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심해져서 그 라벨이 진실이 아닐 때도 보지 못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이자 마음챙김 전문가
엘렌 랭어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뭔가가 용인된 사실로 제시된다면 대안적 사고방식은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우울할 때 자신이 늘 우울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분의 변동에 유념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격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일반화나 범주보다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다. 고립된 특성이 아니라 맥락과 문화, 행동, 그 외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성격 심리학자 캐서린 로저스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성격이 유형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MBTI가 별점보다 내 성격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믿지 않는다. 로저스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이는 대단히 좋은 소식이다. 이제는 자신을 내향형이나 외향형으로 정의하기를 그만둘 때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적으로 바뀔 것이다. 개인의 가능성과 선택지가 확장되며 책임과 주체성이 증가한다. 현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유형에 기초한 성격 검사가 사람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검사에 어떻게 응답했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생계가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그 직책이나 문화에 적합한 컬러나 유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에 손해를 입거나 궤도에서 벗어난 경우도 많다.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지금까지 설명한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거나 형성하지 못하게 막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성격을 완성체로 추정한다. 2. 과거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좁다. 사람은 변한다. 지금까지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이제는 자기의 미래 모습이 어떨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미래 자신의 모습에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현재 미루고 방치하거나 나쁜 계획, 잘못된 결정으로 미래를 망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내가 아닌 미래의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희망하는 상황의 관점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의 법학자이자 종교 지도자인 달린 옥스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중요한 선택도 있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도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선택 중 일부가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안들을 고려하고 각각의 결과를 숙고한다면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항상 미래를 의식한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 선택은 어디로 이어질까? 이 질문은 자신에게 어떤 라벨을 붙일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선택할 때도 중요하다. 당신이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안하는 말로 자신을 명명하거나 생각하지 마라. 이런 상상의 첫 단계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 둘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이다.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좋지 않다. 정체성을 연구해온 할 허시필드는 미래의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유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비유가 장기적 의사결정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장차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지금의 나보다 더 중요하며 지금의 나에게 실질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훨씬 더 현재의 정체성과 성격을 이끌고 가야 한다. 현재의 나보다 훨씬 현명하고 광범위한 경험을 하고 더 큰 기회와 깊은 인간관계, 더 나은 자기관을 추구한다. 지금보다 지식, 기술, 관계도 늘고 더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보다 더 제한적일 수도 있다. 만일 현재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거나 형편없는 선택을 하거나 나쁜 습관을 갖는다면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보다 더 상황이 나쁠 것이다. 때로는 잠들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술집에서 한 잔 더 마시는 것처럼 무해해 보이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슬프게도 내 친구와 친척 몇 명도 과거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현재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은 어떤 우연한 사고 때문이 아니라 목적, 계획, 목표 지향적 행동의 결여 때문에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해이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상황만 더 나빠진 것이 아니다. 성격, 관점, 관계 등 그들 자신도 과거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지금 당장 미래에 내가 무엇을 원할지 생각할 때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다. 현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미래에 자신이 좋아하고 감사할 결정을 내려라. 많은 기회와 성공, 기쁨을 위해 미래의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이것이 미래에 후회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성격, 수많은 결정들의 산물. 우리는 대부분 열정이란 발견해서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흥미롭지 못한 인물이라고도 한다. 그것이 오늘날 대중문화의 메시지로서 이는 성격 검사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도 일맥상통한다. 열정을 발견해야 하는 무언가로 여기는 이유는 성격처럼 열정도 타고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칼 뉴포트는 저서 열정에 배신해서 열정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성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열정은 그 부산물 또는 간접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뉴포트가 책에 썼듯이 열정은 가치 있는 일을 탁월하게 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온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열정에 대한 뉴포트의 견해는 동기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열정과 마찬가지로 동기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다. 열정과 동기 둘 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의 말처럼 행동할 기분을 느끼기보다 행동이 기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감도 마찬가지다. 자신감부터 가질 수는 없다. 목표를 세우고 일관된 행동을 할 때 그 부산물로 자신감이 생긴다. 노력도 하기 전에 열정부터 바라는 것은 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봉급을 받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대단히 게으른 자세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이나 모험,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서 성격 발달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치 모든 것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버릇없는 부잣집 아이와 같은 태도다. 열정은 투자부터 해야 주어지는 포상이다. 성격도 다르지 않다. 성격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행동을 통해 만드는 것이다. 성격을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격이 선천적이며 과거에 기반한다는 잘못된 추론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격은 열정, 영감, 동기,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살면서 내린 결정들의 산물이다.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처럼 성격을 인생에서 내리는 결정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발상이다. 간디나 테레사 수녀 또는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자신의 성격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에 기초해 결정을 내린 다음 그 결정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목적은 성격보다 상위에 있다.
확고한 목적 의식이 없다면 성격은 고통 회피와 쾌락 추구라는 동물적이고 낮은 수준의 작동 방식에 기초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성격을 바라보고 접근한다. 하지만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면 성격에 갇히지 않고 유연해지며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고통이나 쾌락과는 상관없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어떤 목적을 추구할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성격도 바뀐다. 목적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목적을 찾아다니기를 멈추고 선택한 다음 그 선택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결정과 목표가 성격의 부산물이 아니라 성격이 결정과 목표의 부산물이 되어야 한다.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때 성격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변화한다. 결정과 목표가 현재의 성격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목표와 결정 수준으로 격상한다. 자신의 성격을 발견하려고만 할 때는 행동하지 않고 힘든 대화를 피하고 소비의 곁길로 빠지며 현재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 변명만 할 뿐이다. 그러면 자기 삶의 조수석에 앉게 된다. 모두가 자기 삶의 운전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최고들이 목표를 정하는 3가지 기준. 모든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다. 그래서 목표는 어디에서 올까? 바로 다음 3가지에서 온다. 1. 경험. 2. 욕구. 3. 자신감. 이 장에서는 목표를 형성시키는 3가지 원천에 대해 알아보고 최고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경험. 부자와 빈자의 결정적 차이. 찰리 트로터는 현대 고급 요리에 영향을 끼친 미국 요리사로 시카고에 있는 그의 레스토랑은 수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꼽혔다.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에서 제공되는 요리는 가격이 수백 달러나 됐다. 그는 정기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레스토랑에 초대해 무료로 요리를 제공했다. 아이들의 열망과 목표를 높여주고 싶다는 바람에서였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접하게 해주고 싶었던 그의 시도는 정말로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러나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 것 때문에 그는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이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해질 것이다. 가능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만 안겨준다 등. 하지만 트로터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았다. 정작 아이들은 레스토랑 방문 경험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메일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크면 요리사로 일하고 싶다거나 트로터보다 훨씬 더 멋진 레스토랑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트로터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잠재의식을 향상시키는 경험을 제공했다. 아이들은 다른 생활 방식을 접하며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가능성에 놀라운 상상력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 누구라도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결정과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선택 능력은 그가 처한 상황과 지식에 제한되며 상황이 확장되면 선택지도 확대된다. 지식은 목표 설정을 위한 열쇠다.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목표의 첫 번째 원천은 경험이다. 지금 무엇을 추구하든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서 나온다. 따라서 더 나은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면 더 많이 배우고 관점을 바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미국의 26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장군은 수백 권의 책을 읽지 않았다면 기능적 문맹으로서 당신은 개인적인 경험이 자신을 지탱해 줄 만큼 폭넓지 않아 무능할 것이다 라고 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어라. 여러 권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을 걸러내는데 능숙해져라. 영감을 주는 전기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게 해준다. 인간의 실태,
역사, 철학, 심리학, 영성, 경제학 등을 배워라. 그러는 동안 한 인간으로서 변화할 것이다. 견해가 바뀌고 목표도 바뀔 것이다. 책 읽기 이외에도 다른 미래를 접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자신을 확장시키는 경험을 하라. 때로는 쉽지 않은 경험을 하면서 자신도 힘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내 경우 선교 활동과 5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던 일이 그런 경험이었다.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겸손해졌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신을 새롭게 형성하고 변화시킬 경험을 피하지 마라. 지금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혹독하고 도전 의식을 북돋우는 새로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욕구. 원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당신은 무엇이든 원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원할지 의도적으로 훈련하면 어떨까? 미래의 자신이 진화한 버전이라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자신감, 능력, 자유를 갖고 있으며 목표나 관심사, 욕구도 현재와 다를 것이다. 미래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원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미래의 자신은 습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원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래의 자신을 위해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도록 학습해야 한다. 미래의 자신이 더 건강해지려면 더 건강하기를 원해야 한다. 추구할 가치가 있다면 욕구 훈련은 필수적이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멈추고 질문해야 한다. 미래의 나 자신, 즉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현재 내게는 없는 지식과 기술, 성격, 관계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격은 선호도와 흥미다. 내향적인 사람은 구석에 앉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도 군중 속에 있기를 선호하도록 자신을 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군중 속에 있기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방 안에 혼자 있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목적이 있다면 그들도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발전하고 나아갈 때 개인적 기호와 관심사를 확장시키는 목적의식이 발달한다. 이 목적은 기호를 넘어서게 하고 궁극적으로 한 인간을 바꾼다. 욕구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훈련된다. 열정은 행동하고 기술을 발달시킬 때 생긴다. 당신은 무슨 일에든 열정적으로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의 말처럼 욕구는 모든 성취의 출발점으로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격렬한 갈망이다. 욕구는 목표의 두 번째 원천이며 훈련될 수 있고 훈련되어야 한다.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줄 욕구를 선택할 때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자신감, 극적인 변화의 원천. 자신감은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형성된다. 과거를 직시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때까지 자신을 노출해야 하기에 용기가 필요하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도전적인 목표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도 경험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집으로 차를 몰고 오면서 나는 고도 비만인 남자가 반바지 운동복만 입고 상의를 벗은 채 달리는 모습을 봤다. 플로리다의 햇살 아래 출렁거리는 몸이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깨달았다. 그는 미래의 자신을 대담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나나 사람들이 덜렁거리는 군살과 튼살을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내딛는 걸음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졌고 정체성은 변화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접했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불러올 가치를 인식했을 것이다. 그는 더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고 현재의 욕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행동하기로 선택했다. 그가 선택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느냐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목표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는 더 많이 달릴 것이고 지방은 곧 사라질 것이다. 반면에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면 달리기는 산발적이고 일관성이 없어 결과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는 되고자 하는 미래의 자신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자신의 다른 미래를 봤고 나가서 뛰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처럼 목적에 힘이 실리고 이에 맞는 정체성을 갖는다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감은 용기 있는 행동과 전심전력을 통해 형성된다. 뻔뻔하게 튀어나온 배를 드러내며 달리는 동안 그의 자신감은 치솟고 있었다. 이 대담한 행동은 잠재의식을 향상시킨다. 미래의 자기 시점에서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잠재의식을 확장하는 절정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선, 기대치의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게 된다. 절정 경험은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다작 작가이자 철학자인 콜린 윌슨의 설명을 들어보자. 긍정적인 반응을 원한다면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마음 상태를 갖출 때 그렇게 된다. 우울증은 부정적이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태도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절정 경험은 의도적인 태도의 결과물이다. 의미 있는 목표들을 의도적으로 용감하게 추구할 때 절정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들은 나를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을 과거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며 자신감을 갖고 더 큰 목표를 세워 달성할 수 있다. 절정 경험은 드문 경험이지만 놀랍게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선택에 따라 오늘 절정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도해야만 한다. 용기를 내야 한다. 진심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 가야 한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던 남자는 미래의 자신을 향해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그 미래를 현실로 믿는다. 처음에는 간헐적이고 한결같지 않더라도 그의 행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미래와 일관된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는 그 미래를 더욱 원하게 되고 정체성은 확고해진다. 결국 모든 면에서 미래 자신이 곧 현재 자신인 지점에 도달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지금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과거의 자신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다. 그에게 과거는 정보일 뿐 더 이상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자신감은 개인 목표 설정의 열쇠다. 자신감이 클수록 목표도 확고해진다. 자신감은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먼 과거에서 빌릴 수 있는 자신감은 한정돼 있다. 오히려 최근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훨씬 크다. 자신감은 미래의 자신을 반영하는 작지만 일관된 행동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 또 미래의 자신을 향한 과감하고 대담한 파워 무브를 통해 쌓을 수도 있다. 파워 무브란 미래 자신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이다. 싫어하는 직장 그만두기, 멘토에게 투자하기, 공공장소에서 달리기, 솔직한 대화 나누기, 두렵더라도 블로그에 글 올리기, 봉급 인상 요구하기가 예가 될 수 있다. 파워 무브를 많이 할수록 절정 경험을 더 하게 되며 절정 경험을 많이 할수록 더 유연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유연성과 자신감이 커질수록 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추구하는 원하던 모습의 사람이 된다. 기억의 편집자가 되라. 나를 바꾸는 5가지 전략. 지난 스토리부터 편집하라. 역사는 새로운 관점, 경험, 이해를 통해 늘 수정된다. 만일 나의 과거에 변화가 없었다면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진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것이다.
목표와의 괴리에서 진전으로서의 전환은 경험을 전략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이다. 처음에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정체성과 목표에 기초해 의도적으로 과거를 기억한다. 나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대본을 뒤집을 수 있을까? 과거를 다시 새롭게 기억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정체성, 미래의 자신이라는 렌즈를 통해 과거를 걸러낸다. 더 성장한 나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 사건들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었을까? 과거의 모든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다. 러셀 베이컨은 존경받는 언론인이자 내레이터, 작가로서 그의 자서전은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그의 자서전은 처음엔 출판사들로부터 재미없다고 퇴짜를 맞았다. 이야기가 거절당하자 그는 아내에게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지어내야겠어 라고 이야기했다. 그 결과물이 퓰리처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 성장 러셀 베이커 자서전이었다. 재창조된 이야기에 담긴 사실들은 원래 원고와 다르지 않았다. 단지 그는 그 이야기를 들려줄 더 설득력 있고 유용한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었다. 그의 과거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과거도 무한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끔찍한 경험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학습한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지루한 하루는 특별하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에서 강조하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한 것에 따라 이야기의 초점과 영향력이 결정된다. 정신과 의사인 고든 리빙스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 허용 범위가 비슷하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상화하거나 폄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특정 방식으로 자신을 보려는 현재의 욕구는 대체 가능하다는 걸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과거를 행복하게 또는 슬프게 채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나를 바꾸는 5가지 전략. 이제 당신의 과제는 과거 이야기를 고치는 것이다. 첫 단계는 목표와의 괴리에서 벗어나 진전 상황으로 초점을 바꾸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목표와의 괴리에서 진전 상황으로 과거의 의미 전환하기. 목표와의 괴리에서 진전 상황으로 마인드셋을 바꾸는 훈련을 해보자. 일기를 꺼내 다음 질문들에 답해보라. 지난 10년을 돌아보자. 그동안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성공 또는 성장을 경험했는가? 한 인간으로서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버렸는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삶에 대한 나의 관점은 어떻게 변했는가? 지난 90일 동안 스스로 이룬 성과 1가지에서 3가지 또는 발전의 징후는 무엇인가?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 변화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미래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상상력과 자신감을 높여줄 것이다. 꾸준히 한다면 뇌와 주의력이 성장에 집중하게 되어 과거 부정적이었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2단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1가지에서 3가지 생각해 보기. 개선된 점을 중심으로 과거를 생각해 봤으니 이제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주요 경험 1가지에서 3가지를 생각해 보라. 그것들을 일기에 적어라. 3단계. 과거 부정적 경험의 이점과 이득 나열하기. 이제 과거의 1가지에서 3가지 경험에서 얻은 이점이나 기회, 교훈을 전부 생각하고 나열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떻게 해서 그 경험들은 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것인가? 4단계. 미래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 간 대화 나누기. 과거의 자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건재하다. 내가 어디를 가든 미래의 자신이 따라다니듯
과거의 자신도 따라다닌다. 하지만 아마도 멍들고 망가진 과거의 자신일 것이다.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자신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자신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때다. 나는 과거의 의미를 바꿀 것이다. 그동안 안고 있던 고통을 놓아줄 것이다. 과거의 자신은 온전히 치유되고 나는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과거보다 나아진 점을 측정해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해 보자. 이것은 과거의 자신에게서 약점보다는 강점을 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다른 강력한 기법은 미래 자신과 과거 자신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기 쓰기, 상상하기, 심리치료를 동원해도 좋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우선 이상적인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라. 이상적인 미래의 자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정심과 이해심이 많고 현명하다. 많은 일을 겪었고 삶의 자유와 능력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냈다. 일기에 다음 몇 가지 질문의 답을 적으며 시작해보자.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나를 어떻게 보는가?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미래의 나와 과거의 내가 함께 오후를 보낸다면 어떤 시간을 보낼 것 같은가? 과거의 나는 미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 대화에서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는 연민 어린 허락을 받는다면 과거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5단계. 과거의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 서사 바꾸기. 나의 이야기를 바꿀 때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다. 나는 더 이상 과거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다. 능동적으로 경험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내 과거는 지금 여기서 재구축하고 설계하는 의미이며 이야기이다. 돌아볼 때마다 바뀌는 이야기다. 치유되고 건강해진 과거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일 뿐이다. 과거는 내가 작업할 원재료일 뿐이므로 아주 쉽게 변형되고 유연하다. 과거의 조각들을 가져다 어떤 것들을 버릴지, 어떻게 구성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기억을 끄집어낼 때마다 기억을 바꾼다. 기억을 자주 끄집어낼수록 더 많이 바꾼다. 기억은 마치 귓속말 게임과도 같다. 자주 이야기하거나 상상할수록 기억은 더 많이 변한다. 신경과학자 도나 브릿지가 말했듯이 기억이란 단순히 원래의 사건으로 시간 여행을 가서 꺼내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전에 회상했던 경우들 때문에 다소 왜곡된 이미지일 수 있다. 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인출될 때마다 완전히 틀렸을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미래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이 대화를 했는가? 이제 과거의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과거의 나는 누구인가? 치유되고 변화된 지금 과거의 자신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나에게 말해줄 새로운 이야기는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고 기억을 바꿀 때는 의도적으로 하라. 우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낄 때 힘든 기억을 떠올리지 마라. 안전하고 행복하면서 마음이 가볍고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의도적으로 어려운 기억에 방문하라. 여기까지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벤저민 하디는 자기계발 전문가이자 조직 심리학 박사로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불량한 생활 습관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2년간 봉사활동을 하며 3년 만에 대학을 조기 졸업하여 지금의 자리에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담아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책 속에서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들과 임상실험 사례를 제공하여 인간 변화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낭독해 드린 대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유행을 했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MBTI 성격 검사의 비신뢰성과 비타당성을 제시하면서 시작하는데요. MBTI 검사를 만든 마이어스와 브릭스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관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가정에서 개발한 검사지라는 사실은 약간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MBTI를 예로 들었지만 저자는 성격 검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학령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성격 유형에 가두고 제한적인 목표를 정하게 된다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어 그 사람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저자가 주장하는 성격은 변한다라는 문구 자체가 저에게는 작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한 내 성격 안에 너무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의 고정 마인드 때문에 나의 목표를 제한한 것은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이 곧 뒤따랐습니다. 저자의 이 주장에 대한 논증 이후 그렇다면 어떻게 성격을 변화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저술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낭독해드린 본문에 있었지만 경험을 최대한 늘리고 원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고 미래의 자신의 시점에서 용감하게 행동하여 자신감을 늘려가며 그 목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구도 훈련할 수 있고 훈련해야 한다는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후의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실행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라우마를 조절한다. 두 번째, 정체성을 다시 쓴다. 세 번째, 잠재의식을 강화한다. 네 번째, 환경을 바꾼다. 이 네 가지 레버에 기반한 구체적 방법들 또한 실제적 행동 실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성격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책은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준 명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당신의 성격은 변했고 변하고 변할 것이다. 우리는 늘 달라진다. 성격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변한다. 심리학자들은 똑같은 성격 검사를 다른 시간, 다른 검사 환경에서 받을 때 점수가 다르다고 놀라서는 안 된다고 한다. 성격은 사람들이 생각해온 이상으로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유연하다. 이런 사실과 이를 증명하는 과학의 성장에도 많은 심리학자와 대중은 여전히 1960년에서 1980년대의 관점으로 성격을 바라본다. 즉, 성격은 바꿀 수 없는 고정적인 특성이라고 본다. 특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베이비붐 세대의 다수는 사람이 내재적 특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이런 특성 문화는 그 시대의 리더십 역학으로 쉽게 입증되며 이는 종종 차별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새로 등장한 과학 지식과 변화하는 세계는 현실은 이와 반대라는 것을 증명한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실제로 변한다. 그것도 많이.
또한 정보, 여행, 관계, 경험이 그 어느 때보다 쉬운 세상이 되면서 이전 세대들이 겪은 제약들이 사라졌다. 선택지는 훨씬 많으며 심지어 지나칠 정도다. 그 결과 선택에 대한 책임,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커졌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성격에 관한 그동안의 생각들이 틀렸음을 밝히고자 한다. 성격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BTI로 성격 유형을 알 수 있다. 성격은 선천적이고 고정적이다.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진짜 성격을 찾아야 한다. 자기 본성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은 성장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롭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편협한 고정 마인드셋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잘못된 추적에 나서며 그 대부분은 평범함을 향한 막연한 여행에 그치고 만다. 스스로 내린 결정과 선택한 환경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한 인간의 책임이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당신은 계속 자신을 창조해 왔다. 아직도 MBTI를 믿습니까? 재미있기는 하지만 유형에 기반한 성격 검사는 비과학적이며 자신이 실제보다 제한적인 인간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런 검사들은 사람들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포괄적인 일반화로 가득해서 누구라도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한다. 또한 심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심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와튼스쿨의 경영학과 교수이자 조직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MBTI는 신발끈과 귀걸이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질문과 같다. 타당한 질문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아하 하고 이로써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특정 성격 검사 점수를 바탕으로 누구와 데이트를 하고 결혼해야 하는지부터 자녀를 낳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성격 전문가가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지도 한 세대가 지났다. 그런 말들은 과학적으로 느껴지지만 실은 과학을 가장한 미신일 뿐이다. 사회과학에는 이론의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기준이 있다. 바로 신뢰성, 타당성, 독립성, 포괄성이다. MBTI는 이 4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MBTI의 진짜 교훈은 성격에 대한 통찰이 아니라 마케팅이 지닌 놀라운 힘이다. 그것이 MBTI의 진정한 탁월함이다. 성격이 바뀔 수 있는지를 놓고 심리학자들은 여전히 논쟁하지만 MBTI 같은 성격 검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 그런 검사들과 대중 심리학자들이 보급한 성격 유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자신을 특정 유형으로 정의하거나 특정한 라벨을 붙이는 것이 유용할 수는 있다. 작가이자 연설가인 제프 고인스는 늘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 작가라고 부르면서 정말로 작가가 된 듯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성공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다. 고인스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라벨을 붙였고 이는 그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벨은 목표에 종속될 수 있지만 목표가 라벨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목표가 라벨에 종속될 때 그 라벨이 궁극적 실체가 되어 라벨을 증명하거나 지지하는 삶을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는 외향적이므로 이것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다. 이런 목표 설정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확장하고 변화시키는 목표가 아닌 현재의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하는 목표를 세운다. 성격이 목표에서 나와야지 목표가 성격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기업인이자 벤처 투자자이며 저술가이기도 한 폴 그레이엄은 자신에게 붙인 라벨이 많을수록 더 멍청해진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내향적인 사람 또는 외향적인 사람으로 설명한다면 공식적으로 자신을 더 멍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라벨 중 하나가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 한 말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 개인 또는 사례를 특정 라벨로 명명하거나 진단하는 것은 의사와 심리치료사가 치료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라벨을 내담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벨이 내담자 정체성의 중요한 측면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변화 능력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라벨은 시야를 좁힌다. 특정 라벨을 당연시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심해져서 그 라벨이 진실이 아닐 때도 보지 못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이자 마음챙김 전문가 엘렌 랭어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뭔가가 용인된 사실로 제시된다면 대안적 사고방식은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우울할 때 자신이 늘 우울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분의 변동에 유념하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격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일반화나 범주보다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다. 고립된 특성이 아니라 맥락과 문화, 행동, 그 외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성격 심리학자 캐서린 로저스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성격이 유형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MBTI가 별점보다 내 성격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믿지 않는다. 로저스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 이는 대단히 좋은 소식이다. 이제는 자신을 내향형이나 외향형으로 정의하기를 그만둘 때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적으로 바뀔 것이다. 개인의 가능성과 선택지가 확장되며 책임과 주체성이 증가한다. 현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유형에 기초한 성격 검사가 사람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검사에 어떻게 응답했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생계가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그 직책이나 문화에 적합한 컬러나 유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에 손해를 입거나 궤도에서 벗어난 경우도 많다.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지금까지 설명한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거나 형성하지 못하게 막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성격을 완성체로 추정한다. 2. 과거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좁다. 사람은 변한다. 지금까지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이제는 자기의 미래 모습이 어떨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미래 자신의 모습에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현재 미루고 방치하거나 나쁜 계획, 잘못된 결정으로 미래를 망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내가 아닌 미래의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희망하는 상황의 관점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의 법학자이자 종교 지도자인 달린 옥스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중요한 선택도 있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도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선택 중 일부가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안들을 고려하고 각각의 결과를 숙고한다면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것이다. 항상 미래를 의식한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 선택은 어디로 이어질까? 이 질문은 자신에게 어떤 라벨을 붙일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선택할 때도 중요하다. 당신이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안하는 말로 자신을 명명하거나 생각하지 마라. 이런 상상의 첫 단계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 둘은 동일 인물이 아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이다. 미래의 나를 지금의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좋지 않다.
정체성을 연구해온 할 허시필드는 미래의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유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비유가 장기적 의사결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장차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지금의 나보다 더 중요하며 지금의 나에게 실질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훨씬 더 현재의 정체성과 성격을 이끌고 가야 한다. 현재의 나보다 훨씬 현명하고 광범위한 경험을 하고 더 큰 기회와 깊은 인간관계, 더 나은 자기관을 추구한다. 지금보다 지식, 기술, 관계도 늘고 더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보다 더 제한적일 수도 있다. 만일 현재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하거나 형편없는 선택을 하거나 나쁜 습관을 갖는다면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보다 더 상황이 나쁠 것이다. 때로는 잠들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술집에서 한 잔 더 마시는 것처럼 무해해 보이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슬프게도 내 친구와 친척 몇 명도 과거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현재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은 어떤 우연한 사고 때문이 아니라 목적, 계획, 목표 지향적 행동의 결여 때문에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은 해이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상황만 더 나빠진 것이 아니다. 성격, 관점, 관계 등 그들 자신도 과거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지금 당장 미래에 내가 무엇을 원할지 생각할 때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다. 현재 정체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미래에 자신이 좋아하고 감사할 결정을 내려라. 많은 기회와 성공, 기쁨을 위해 미래의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이것이 미래에 후회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다. 성격, 수많은 결정들의 산물. 우리는 대부분 열정이란 발견해서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흥미롭지 못한 인물이라고도 한다. 그것이 오늘날 대중문화의 메시지로서 이는 성격 검사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도 일맥상통한다. 열정을 발견해야 하는 무언가로 여기는 이유는 성격처럼 열정도 타고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칼 뉴포트는 저서 열정의 배신에서 열정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희귀하고 가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성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열정은 그 부산물 또는 간접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뉴포트가 책에 썼듯이 열정은 가치 있는 일을 탁월하게 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온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열정에 대한 뉴포트의 견해는 동기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열정과 마찬가지로 동기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다. 열정과 동기 둘 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의 말처럼 행동할 기분을 느끼기보다 행동이 기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감도 마찬가지다. 자신감부터 가질 수는 없다. 목표를 세우고 일관된 행동을 할 때 그 부산물로 자신감이 생긴다. 노력도 하기 전에 열정부터 바라는 것은 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봉급을 받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대단히 게으른 자세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이나 모험,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서 성격 발달을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치 모든 것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버릇없는 부잣집 아이와 같은 태도다. 열정은 투자부터 해야 주어지는 포상이다. 성격도 다르지 않다. 성격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행동을 통해 만드는 것이다. 성격을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격이 선천적이며
과거에 기반한다는 잘못된 추론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격은 열정, 영감, 동기,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살면서 내린 결정들의 산물이다.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처럼 성격을 인생에서 내리는 결정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인 발상이다. 간디나 테레사 수녀 또는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자신의 성격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에 기초해 결정을 내린 다음 그 결정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목적은 성격보다 상위에 있다. 확고한 목적 의식이 없다면 성격은 고통 회피와 쾌락 추구라는 동물적이고 낮은 수준의 작동 방식에 기초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성격을 바라보고 접근한다. 하지만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면 성격에 갇히지 않고 유연해지며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고통이나 쾌락과는 상관없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어떤 목적을 추구할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성격도 바뀐다. 목적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목적을 찾아다니기를 멈추고 선택한 다음 그 선택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결정과 목표가 성격의 부산물이 아니라 성격이 결정과 목표의 부산물이 되어야 한다.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때 성격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변화한다. 결정과 목표가 현재의 성격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목표와 결정 수준으로 격상한다. 자신의 성격을 발견하려고만 할 때는 행동하지 않고 힘든 대화를 피하고 소비의 곁길로 빠지며 현재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 변명만 할 뿐이다. 그러면 자기 삶의 조수석에 앉게 된다. 모두가 자기 삶의 운전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최고들이 목표를 정하는 3가지 기준. 모든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다. 그래서 목표는 어디에서 올까? 바로 다음 3가지에서 온다. 1. 경험 2. 욕구 3. 자신감. 이 장에서는 목표를 형성시키는 3가지 원천에 대해 알아보고 최고의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경험, 부자와 빈자의 결정적 차이. 찰리 트로터는 현대 고급 요리에 영향을 끼친 미국 요리사로 시카고에 있는 그의 레스토랑은 수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꼽혔다.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에서 제공되는 요리는 가격이 수백 달러나 됐다. 그는 정기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레스토랑에 초대해 무료로 요리를 제공했다. 아이들의 열망과 목표를 높여주고 싶다는 바람에서였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접하게 해주고 싶었던 그의 시도는 정말로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러나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 것 때문에 그는 엄청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이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해질 것이다. 가능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만 안겨준다 등. 하지만 트로터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았다. 정작 아이들은 레스토랑 방문 경험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는 메일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크면 요리사로 일하고 싶다거나 트로터보다 훨씬 더 멋진 레스토랑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트로터는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잠재의식을 향상시키는 경험을 제공했다. 아이들은 다른 생활 방식을 접하며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가능성에 놀라운 상상력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 누구라도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결정과 선택을 할 수는 없다. 선택 능력은 그가 처한 상황과 지식에 제한되며 상황이 확장되면 선택지도 확대된다. 지식은 목표 설정을 위한 열쇠다.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목표의 첫 번째 원천은 경험이다.
지금 무엇을 추구하든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서 나온다. 따라서 더 나은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려면 더 많이 배우고 관점을 바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미국의 26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 장군은 수백 권의 책을 읽지 않았다면 기능적 문맹으로서 당신은 개인적인 경험이 자신을 지탱해 줄 만큼 폭넓지 않아 무능할 것이다 라고 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어라. 여러 권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을 걸러내는데 능숙해져라. 영감을 주는 전기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게 해준다. 인간의 실태, 역사, 철학, 심리학, 영성, 경제학 등을 배워라. 그러는 동안 한 인간으로서 변화할 것이다. 견해가 바뀌고 목표도 바뀔 것이다. 책 읽기 이외에도 다른 미래를 접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자신을 확장시키는 경험을 하라. 때로는 쉽지 않은 경험을 하면서 자신도 힘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내 경우 선교 활동과 5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던 일이 그런 경험이었다. 나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겸손해졌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신을 새롭게 형성하고 변화시킬 경험을 피하지 마라. 지금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혹독하고 도전 의식을 북돋우는 새로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욕구. 원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당신은 무엇이든 원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원할지 의도적으로 훈련하면 어떨까? 미래의 자신이 진화한 버전이라면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자신감, 능력, 자유를 갖고 있으며 목표나 관심사, 욕구도 현재와 다를 것이다. 미래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원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미래의 자신은 습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재 원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래의 자신을 위해 성공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도록 학습해야 한다. 미래의 자신이 더 건강해지려면 더 건강하기를 원해야 한다. 추구할 가치가 있다면 욕구 훈련은 필수적이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멈추고 질문해야 한다. 미래의 나 자신, 즉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현재 내게는 없는 지식과 기술, 성격, 관계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격은 선호도와 흥미다. 내향적인 사람은 구석에 앉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도 군중 속에 있기를 선호하도록 자신을 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군중 속에 있기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방 안에 혼자 있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목적이 있다면 그들도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발전하고 나아갈 때 개인적 기호와 관심사를 확장시키는 목적의식이 발달한다. 이 목적은 기호를 넘어서게 하고 궁극적으로 한 인간을 바꾼다. 욕구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훈련된다. 열정은 행동하고 기술을 발달시킬 때 생긴다. 당신은 무슨 일에든 열정적으로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의 말처럼 욕구는 모든 성취의 출발점으로서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격렬한 갈망이다. 욕구는 목표의 두 번째 원천이며 훈련될 수 있고 훈련되어야 한다.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줄 욕구를 선택할 때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자신감, 극적인 변화의 원천. 자신감은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형성된다. 과거를 직시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때까지 자신을 노출해야 하기에 용기가 필요하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도전적인 목표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도 경험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집으로 차를 몰고 오면서 나는 고도 비만인 남자가 반바지 운동복만 입고 상의를 벗은 채 달리는 모습을 봤다. 플로리다의 햇살 아래 출렁거리는 몸이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깨달았다. 그는 미래의 자신을 대담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나나 사람들이 덜렁거리는 군살과 튼살을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내딛는 걸음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졌고 정체성은 변화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더 나은 생활 방식을 접했고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불러올 가치를 인식했을 것이다. 그는 더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고 현재의 욕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행동하기로 선택했다. 그가 선택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느냐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목표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는 더 많이 달릴 것이고 지방은 곧 사라질 것이다. 반면에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면 달리기는 산발적이고 일관성이 없어 결과가 썩 좋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는 되고자 하는 미래의 자신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자신의 다른 미래를 봤고 나가서 뛰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처럼 목적에 힘이 실리고 이에 맞는 정체성을 갖는다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감은 용기 있는 행동과 전심 전력을 통해 형성된다. 뻔뻔하게 튀어나온 배를 드러내며 달리는 동안 그의 자신감은 치솟고 있었다. 이 대담한 행동은 잠재의식을 향상시킨다. 미래의 자기 시점에서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잠재의식을 확장하는 절정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선, 기대치의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게 된다. 절정 경험은 무작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다작 작가이자 철학자인 콜린 윌슨의 설명을 들어보자. 긍정적인 반응을 원한다면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마음 상태를 갖출 때 그렇게 된다. 우울증은 부정적이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태도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절정 경험은 의도적인 태도의 결과물이다. 의미 있는 목표들을 의도적으로 용감하게 추구할 때 절정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들은 나를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을 과거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며 자신감을 갖고 더 큰 목표를 세워 달성할 수 있다. 절정 경험은 드문 경험이지만 놀랍게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선택에 따라 오늘 절정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도해야만 한다. 용기를 내야 한다. 진심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 가야 한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던 남자는 미래의 자신을 향해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그 미래를 현실로 믿는다. 처음에는 간헐적이고 한결같지 않더라도 그의 행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도 미래와 일관된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는 그 미래를 더욱 원하게 되고 정체성은 확고해진다. 결국 모든 면에서 미래 자신이 곧 현재 자신인 지점에 도달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지금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과거의 자신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다. 그에게 과거는 정보일 뿐 더 이상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자신감은 개인 목표 설정의 열쇠다. 자신감이 클수록 목표도 확고해진다. 자신감은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먼 과거에서 빌릴 수 있는 자신감은 한정돼 있다. 오히려 최근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훨씬 크다. 자신감은 미래의 자신을 반영하는 작지만 일관된 행동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 또 미래의 자신을 향한 과감하고 대담한 파워 무브를 통해 쌓을 수도 있다. 파워 무브란 미래 자신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이다. 싫어하는 직장 그만두기, 멘토에게 투자하기, 공공장소에서 달리기, 솔직한 대화 나누기,
두렵더라도 블로그에 글 올리기, 봉급 인상 요구하기가 예가 될 수 있다. 파워 무브를 많이 할수록 절정 경험을 더 하게 되며 절정 경험을 많이 할수록 더 유연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유연성과 자신감이 커질수록 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추구하는 원하던 모습의 사람이 된다. 기억의 편집자가 되라. 나를 바꾸는 5가지 전략. 지난 스토리부터 편집하라. 역사는 새로운 관점, 경험, 이해를 통해 늘 수정된다. 만일 나의 과거에 변화가 없었다면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진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것이다. 목표와의 괴리에서 진전으로서의 전환은 경험을 전략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이다. 처음에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정체성과 목표의 기초에 의도적으로 과거를 기억한다. 나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대본을 뒤집을 수 있을까? 과거를 다시 새롭게 기억하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정체성, 미래의 자신이라는 렌즈를 통해 과거를 걸러낸다. 더 성장한 나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 사건들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었을까? 과거의 모든 일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다. 러셀 베이컨은 존경받는 언론인이자 내레이터, 작가로서 그의 자서전은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그의 자서전은 처음엔 출판사들로부터 재미없다고 퇴짜를 맞았다. 이야기가 거절당하자 그는 아내에게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지어내야겠어 라고 이야기했다. 그 결과물이 퓰리처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 성장 러셀 베이커 자서전이었다. 재창조된 이야기에 담긴 사실들은 원래 원고와 다르지 않았다. 단지 그는 그 이야기를 들려줄 더 설득력 있고 유용한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었다. 그의 과거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과거도 무한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 끔찍한 경험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학습한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지루한 하루는 특별하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에서 강조하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한 것에 따라 이야기의 초점과 영향력이 결정된다. 정신과 의사인 고든 리빙스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 허용 범위가 비슷하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상화하거나 폄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특정 방식으로 자신을 보려는 현재의 욕구는 대체 가능하다는 걸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과거를 행복하게 또는 슬프게 채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나를 바꾸는 5가지 전략. 이제 당신의 과제는 과거 이야기를 고치는 것이다. 첫 단계는 목표와의 괴리에서 벗어나 진전 상황으로 초점을 바꾸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목표와의 괴리에서 진전 상황으로 과거의 의미 전환하기. 목표와의 괴리에서 진전 상황으로 마인드셋을 바꾸는 훈련을 해보자. 일기를 꺼내 다음 질문들에 답해보라. 지난 10년을 돌아보자. 그동안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성공 또는 성장을 경험했는가? 한 인간으로서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나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버렸는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삶에 대한 나의 관점은 어떻게 변했는가? 지난 90일 동안 스스로 이룬 성과 1가지에서 3가지 또는 발전의 징후는 무엇인가?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 변화와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미래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상상력과 자신감을 높여줄 것이다. 꾸준히 한다면 뇌와 주의력이 성장에 집중하게 되어 과거 부정적이었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2단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생각해 보기. 개선된 점을 중심으로 과거를 생각해 봤으니 이제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주요 경험 한 가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 그것들을 일기에 적어라. 3단계. 과거 부정적 경험의 이점과 이득 나열하기. 이제 과거의 한 가지에서 세 가지 경험에서 얻은 이점이나 기회, 교훈을 전부 생각하고 나열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떻게 해서 그 경험들은 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어난 것인가? 4단계. 미래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 간 대화 나누기. 과거의 자신은 사라지지 않았고 건재하다. 내가 어디를 가든 미래의 자신이 따라다니듯 과거의 자신도 따라다닌다. 하지만 아마도 멍들고 망가진 과거의 자신일 것이다.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자신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제 과거의 자신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때다. 나는 과거의 의미를 바꿀 것이다. 그동안 안고 있던 고통을 놓아줄 것이다. 과거의 자신은 온전히 치유되고 나는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과거보다 나아진 점을 측정해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해 보자. 이것은 과거의 자신에게서 약점보다는 강점을 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다른 강력한 기법은 미래 자신과 과거 자신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기 쓰기, 상상하기, 심리치료를 동원해도 좋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우선 이상적인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라. 이상적인 미래의 자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정심과 이해심이 많고 현명하다. 많은 일을 겪었고 삶의 자유와 능력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냈다. 일기에 다음 몇 가지 질문의 답을 적으며 시작해보자.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나를 어떻게 보는가? 미래의 나는 과거의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미래의 나와 과거의 내가 함께 오후를 보낸다면 어떤 시간을 보낼 것 같은가? 과거의 나는 미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 그 대화에서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도 된다는 연민 어린 허락을 받는다면 과거의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5단계. 과거의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 서사 바꾸기. 나의 이야기를 바꿀 때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다. 나는 더 이상 과거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다. 능동적으로 경험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내 과거는 지금 여기서 재구축하고 설계하는 의미이며 이야기이다. 돌아볼 때마다 바뀌는 이야기다. 치유되고 건강해진 과거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일 뿐이다. 과거는 내가 작업할 원재료일 뿐이므로 아주 쉽게 변형되고 유연하다. 과거의 조각들을 가져다 어떤 것들을 버릴지, 어떻게 구성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기억을 끄집어낼 때마다 기억을 바꾼다. 기억을 자주 끄집어낼수록 더 많이 바꾼다. 기억은 마치 귓속말 게임과도 같다. 자주 이야기하거나 상상할수록 기억은 더 많이 변한다. 신경과학자 도나 브릿지가 말했듯이 기억이란 단순히 원래의 사건으로 시간 여행을 가서 꺼내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전에 회상했던 경우들 때문에 다소 왜곡된 이미지일 수 있다. 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인출될 때마다 완전히 틀렸을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미래의 자신과 과거의 자신이 대화를 했는가? 이제 과거의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과거의 나는 누구인가? 치유되고 변화된 지금 과거의 자신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나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거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나에게 말해줄 새로운 이야기는 무엇인가? 앞으로 나아가고 기억을 바꿀 때는 의도적으로 하라.
우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낄 때 힘든 기억을 떠올리지 마라. 안전하고 행복하면서 마음이 가볍고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의도적으로 어려운 기억에 방문하라. 여기까지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벤저민 하디는 자기계발 전문가이자 조직 심리학 박사로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불량한 생활 습관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2년간 봉사활동을 하며 3년 만에 대학을 조기 졸업하여 지금의 자리에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담아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한 책 속에서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들과 임상실험 사례를 제공하여 인간 변화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낭독해 드린 대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유행을 했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MBTI 성격 검사의 비신뢰성과 비타당성을 제시하면서 시작하는데요. MBTI 검사를 만든 마이어스와 브릭스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관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가정에서 개발한 검사지라는 사실은 약간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MBTI를 예로 들었지만 저자는 성격 검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학령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성격 유형에 가두고 제한적인 목표를 정하게 된다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어 그 사람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저자가 주장하는 성격은 변한다라는 문구 자체가 저에게는 작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한 내 성격 안에 너무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의 고정 마인드 때문에 나의 목표를 제한한 것은 아닌가라는 자기 반성이 곧 뒤따랐습니다. 저자의 이 주장에 대한 논증 이후 그렇다면 어떻게 성격을 변화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저술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낭독해드린 본문에 있었지만 경험을 최대한 늘리고 원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고 미래의 자신의 시점에서 용감하게 행동하여 자신감을 늘려가며 그 목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구도 훈련할 수 있고 훈련해야 한다는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후의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실행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라우마를 조절한다. 두 번째, 정체성을 다시 쓴다. 세 번째, 잠재의식을 강화한다. 네 번째, 환경을 바꾼다. 이 네 가지 레버에 기반한 구체적 방법들 또한 실제적 행동 실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성격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책은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준 명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